테레사 시버스는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를 돌보는 홀리스틱 치료로 수많은 환자들의 인생을 바꿔준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은 그녀를 밝고 유쾌하고 에너지로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46세의 나이로 플로리다 보니타 스프링스 자택 부엌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의 죽음을 바랐던 누군가가 치밀하고 냉정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잔혹하게 실행에 옮긴 범죄로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테레사 시버스는 1968년 11월 19일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하고 야망이 컸던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결국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한 차례 결혼했지만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했고 이후 다시 학업에 전념하며 의사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테레사는 내과 전문의가 되었고 점차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전반을 함께 치유하는 홀리스틱 치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플로리다에서 지인의 소개로 마크 시버스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크는 IT 분야에서 일하며 커리어를 쌓고 있었고 테레사 역시 의사로서의 길을 막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서로의 직업과 가치관에 공감한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고 이후 두 딸 조시와 카밀라를 낳아 플로리다주 보니타 스프링스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병원을 운영하며 겉보기엔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듯 보였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24일 테레사와 마크 부부는 두 딸과 함께 코네티컷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테레사의 어머니 생신을 기념하는 가족 모임이었고 여러 친척들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테레사는 병원 진료 일정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나흘 뒤인 6월 28일 그녀는 혼자 먼저 플로리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고 마크와 두 딸은 코네티컷에 며칠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29일 테레사는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단 한 번도 연락 없이 결근하거나 지각한 적이 없던 테레사였기에 걱정이 된 직원은 남편 마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크는 곧바로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의사 친구인 에릭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가서 테레사가 있는지 확인해줘 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릭은 지체 없이 부부의 집으로 향했고 마크가 알려준 차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차고 안에는 테레사의 차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고 에릭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선 에릭이 부엌에 도착한 순간 그는 끔찍한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테레사는 이미 숨이 멎은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에릭은 곧바로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911, what is your emergency? I'm at a friend's house. He's out of town, and I came here to check on his wife, and she's dead on the floor. She's a doctor. I'm a doctor. She came home last night. Husband is in Connecticut, and she was supposed to go to work at 9 o'clock. And is she awake? No, she's dead on the floor. She's cold. And The back of her head is bashed in, and there's blood everywhere. Half the blood is dry, half is wet, and she's cold. She's dead cold. And you didn't see anything else, I mean, other than... No, I didn't go in the Okay. house. I'm afraid somebody's in the house. I mean, Okay. somebody killed her. Right. I mean, it's a murder. Right? She's bashed in the back of the head. 침입자는 연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가족이 여행을 떠나기 전 작동시켜둔 보안 경보 장치도 침입자가 해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레사가 공격당한 부엌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가족이 집을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였고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테레사는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고 그녀의 시신 옆에는 범행 도구로 보이는 망치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동기를 추측할 만한 단서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용의자가 된 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테레사가 대체의학, 즉 홀리스틱 의료를 실천하는 의사로서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에 주목해 정부나 제약회사와 충돌했을 수 있다는 식의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홀리스틱 의료는 약물 중심이 아닌 자연치유, 식이요법, 생활습관 개선 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수익 구조와 상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검증이나 표준화가 어려워 정부와 보건당국에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에 그녀가 제거당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마크의 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커네티컷에 여행을 간 동안 아들 부부의 집에 하루에 2번씩 들러 반려동물을 돌봐주고 있었으며 매번 집을 나설 때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는 6월 27일 토요일 밤에도 경보를 설정했지만 28일 일요일 아침 집에 돌아왔을 때 경보가 꺼져 있었던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를 아들 마크에게 전화로 알렸지만 그는 최근 경보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경보 시스템은 테레사의 비행기가 플로리다에 도착하기 16시간 전인 6월 28일 오전 6시 9분에 수동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경보 시스템을 해제한 범인이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의심을 받기 마련이지만 마크는 범행 당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코네티컷에 있었고 그 사실이 명확한 알리바이로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테레사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커네티컷에서 돌아온 남편 마크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왔어야 했다며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크와 테레사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했으며 언제나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다고 진술했습니다. Do you have any reason to believe that Teresa was engaged in a relationship with anyone else? No. Do you have any reason to believe that Teresa was engaging in any kind of sexual activity with anyone else? No. 부검 결과 테레사는 망치로 머리를 최소 17차례 이상 가격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용된 망치도 1개가 아닌 2개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는 두개골 골절, 뇌부종, 내부출혈 등 극심한 두부 외상을 입었고 손과 팔에서 발견된 방어흔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사망 시각을 6월 28일 밤 11시경으로 추정했습니다. 테레사가 공항에서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미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범행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증거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어느 누구도 용의자로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2주 후 2000km 떨어진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는 로즈라는 여성의 제보가 수사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로즈는 우연히 TV에서 테레사 살인 사건을 다룬 방송을 시청하던 중 자신의 친구의 남편인 커티스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로즈에 따르면 얼마 전 커티스가 플로리다에 있는 친구를 도우러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테레사가 살해된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커티스의 아내는 로즈에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집에 두고 혼자 플로리다에 가서 연락이 닿지 않아 많이 걱정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로즈는 과거 커티스가 테레사는 내 친구의 아내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평소 그에게서 느꼈던 불편한 기운과 맞물려 더 이상 의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한 확신에 따라 경찰에 제보했고 이 결정이 사건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커티스는 마크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둘은 어릴 적부터 미주리에서 함께 자랐고 외모도 너무 닮아 종종 사람들에게 쌍둥이로 오해받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커티스는 가끔씩 플로리다에 있는 테레사의 병원을 방문해 IT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플로리다 방문이 단순한 일상의 연장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 중 일부는 그가 올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분위기를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마크의 절친인 커티스를 핵심 인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커티스는 사기, 신분도용 등의 총 5건의 전과를 가진 범죄자로 미주리주 힐스보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1996년 미주리주에서 발생한 로니 볼린 목사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관련 인물로 지목되며 계속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미주리로 가서 커티스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커티스는 처음엔 그 주말엔 몸이 아파서 트레일러에서 누워만 있었다고 했다가 나중엔 차를 고치느라 주말 내내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체포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했기 때문에 커티스를 풀어주고 플로리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커티스의 자택 수색 당시 차 안에서 수거한 GPS 기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GPS 기기의 주행 기록을 삭제한 흔적이 있었지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GP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월 27일부터 28일 사이 미주리주에서 플로리다 보니타 스프링스까지 약 17시간에 걸친 주행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오전 6시 9분 커티스의 차량이 테레사의 집 근처에 도착한 것이 포착되었고 이는 집의 알람 시스템이 해제된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차량은 잠시 집 주변에 머문 뒤 인근에 위치한 월마트로 이동했고 이후 보니타 해변으로 향해 몇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후 차량은 다시 테레사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 시점은 바로 테레사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월마트를 찾아가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커티스가 월마트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커티스와 동행한 남성은 중범죄 전과가 있고 당시 연방 보호 관찰 중이던 지미 로저스였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테레사가 망치로 살해당했다는 점과 맞물려 당시 커티스와 함께 있었던 지미의 별명이 해머였다는 점입니다. 커티스와 지미는 과거 교도소에서 처음 만나 출소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CCTV에는 두 사람이 마치 살인을 앞둔 범죄자가 아닌 것처럼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웃으며 평범하게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입한 것은 물티슈, 대형 쓰레기 봉투, 검은색 수건, 자물쇠, 따개 도구 등으로 범행과 증거 은폐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맥주와 간식, 관광용 티셔츠 같은 물건도 포함돼 있었고 이는 곧 해변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 위한 준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월마트를 나온 후 실제로 보니타 비치에서 시간을 보냈고 테레사가 집에 도착하기 약 1시간 전쯤 다시 그녀의 집으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다시 미주리로 돌아가 이번에는 지미의 여자친구 테일러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I told him that I knew. I didn't actually know. Mm-hmm. It was after you guys came, and I told him that I knew that he had something to do with it. Okay. And then he started asking me questions like, "What do I know about?" And I'm like, "Well, I know you went down there to kill somebody." And then he said, "Yeah." And then I said, "Did you shoot her?" And he said, "No." And I said, "Then how'd you kill her?" And he made a stupid little chuckle that he does, and then said, "With a hammer." 지미는 자신이 테레사를 망치로 살해했다는 사실을 여자친구인 테일러에게 자백했고 그리고 이 내용은 아직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테일러는 더욱 충격적인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배우는 다름 아닌 테레사의 남편 마크였고 마크는 커티스에게 아내를 죽여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티스는 마크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지미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했고 그렇게 고용된 지미와 함께 살인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일러는 경찰과 함께 지미가 살인 당시 입었던 파란색 점프수트를 버린 장소까지 직접 안내했습니다. 2015년 8월 27일 수사팀은 커티스와 지미를 체포했고 테레사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사실 수사관들은 사건 초기부터 마크 시버스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카메라를 의식한 듯 연기했고 감정 표현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수사팀은 그가 슬픔을 흉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은 물론 콘도미니엄과 임대 창고까지 철저히 조사했으며 그의 휴대폰과 그가 창고에 숨겨놓은 선불폰까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마크의 주장과는 달리 그와 테레사의 결혼 생활이 이상적이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자와 이메일 기록을 통해 마크가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부부 사이에는 이혼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테레사는 마크가 병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마크는 테레사에게 감정적, 육체적 만족을 더 요구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마크를 기소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 위기에 처해 있던 커티스에게 파격적인 형량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2급 살인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마크와 지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조건으로 25년형으로 감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커티스는 이를 받아들였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커티스의 진술에 따르면 마크는 커티스의 결혼식 들러리를 서기 위해 미주리로 찾아왔습니다. 결혼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마크는 커티스에게 위기에 처한 테레사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혼하게 될 경우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고 지금까지 누려온 명예와 부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깊은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는 테레사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그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뒤 커티스에게 약 1억 원을 주겠다며 그녀를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폭력 전과가 없던 커티스는 실행력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혈질의 범죄 경력이 있던 지미를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마크는 살인을 철저히 계획한 뒤 커티스에게 자택경보장치의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범행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전달했습니다. 커티스가 이를 깔끔하게 처리해줄 것이라 믿었고 자신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커네티컷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마크는 테레사의 사망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테레사 명의의 생명보험금만 해도 약 60억 원에 달했고 그녀가 운영하던 병원과 부동산 자산까지 합치면 총 8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마크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크는 실제로 테레사의 사망 증명서를 지참해 보험사에 찾아가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 중이던 보험사는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을 근거로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2016년 9월 6일 마크 시버스는 어머니 집에서 미국 연방보안관과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법원은 그의 보석금을 테레사의 사망으로 그가 받게 될 보험금과 거의 같은 액수로 설정했습니다. 사건 당시 커티스와 지미는 각각 망치를 들고 테레사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커티스는 그녀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쳤고 지미는 테레사가 쓰러진 후에도 멈추지 않고 망치를 계속 휘둘렀습니다. 2019년 7월에 열린 재판에서 지미 로저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an you please state your full name for the record? It's Curtis Wayne Wright Jr. Mr. Wright, who killed Dr. Teresa Sievers? I did, Jimmy Rogers. 2019년 11월 마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언대에 선 커티스는 범행의 전말을 빠짐없이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He brought it up again, told me, that she was leaving him, that he couldn't let her take the kids away from him, and again said that they were in danger, some kind of danger, without him there to be able to protect them. On your wedding day, or on your drive to pick up meat for your wedding, Mr. Sievers is telling you that he wants to have his wife killed. Yes, he asked me to help him. 이에 마크 측 변호인은 커티스가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며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마크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ark Sievers did not murder his wife. 더 나아가 커티스가 마크를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테레사를 제거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또한 마크가 살인을 직접 지시한 결정적 증거는 없으며 범행을 공모한 구체적 대화 역시 대면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주장에 강하게 맞섰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목격자들이 증언대에 섰고 배심원단은 사건의 타임라인, 포렌식 증거, 범행 동기를 모두 청취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증언과 방대한 자료,
그리고 양측의 최종 변론 이후 배심원단은 마크 시버스에게 1급 살인죄와 살인 공모죄 모두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플로리다주 법원은 마크 시버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